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즐거운 기분으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방법을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며 자유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평 남짓한 조그마한 방에서 소소한 휴식을 즐기던 저는 아이에게 방을 내어주며 온전히 휴식을 취할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무겁고 버거웠지만 견뎌야 하기에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아, 나는 지금 하나도 괜찮지 않구나. 그 길로 저는 회사가 아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쉼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무렵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홀로 훌쩍 떠나버린 제가 많이 미운가 봐요. 저만큼 아내도 힘들다는 사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화를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팔짱을 끼네요. 부부 문제, 화난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의 문제. 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육아에 심리적, 정서적인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게 사실 엄마이긴 하죠. 근데 요새는 남편분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공간을 내어주고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나 본인을 좀 다독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꼭 이야기만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상태가 어떻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특히 육아를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에 치여서 훌쩍 떠난 바다에서의 그 쉼이 굉장히 필요하신 만큼 아내분한테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1차적인 방법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럼 내가 하루 아이 볼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거 하고 와.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거 물어봐 주는 행위, 그 순간 자체가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어봐 주시고 알아봐 주세요. 눈치 좀 채주세요. 그래야 좀 덜 외롭고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답니다. 좋은 책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또 좋은 글귀들을 여러분께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공감해 주세요. 자기만의 방으로. 벌써 이 제목 듣고 누군가 쾌재를 올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방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여성 창작자 10인이 모여서 만든 자기만의 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방, 정의를 내리면 이곳의 이름은 가능성이다. 갑자기 방 사이즈가 커졌죠. 어떤 글들이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열린 문, 한 뼘의 틈. 한 뼘쯤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무언가 자꾸 새어 들어오고 다시 새어나간다. 사랑하는 사람의 인기척, 목소리, 불빛, 사랑, 관심. 내 방이 처음 생긴 건 6살 때 일이다. 안방 겸 거실 겸 부엌 겸 방이었던 단칸에서 나란히 자던 3사람은 5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4사람이 되어 방 3개짜리 집에 살게 되었다. 그 3개의 방은 2사람, 1사람, 또 1사람의 방이 되었다. 이별과 만남이 뒤섞이는 시기에 생긴 나의 첫 자기만의 방. 엄마는 처음으로 내 방을 만들어주며 말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방문을 완전히 닫지 말자. 방문을 한 뼘 정도 열어두면 언제나 서로에게 말을 걸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6살의 나는 각자 방에 있어도 목소리를 듣고 항상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엄마의 말이 좋았다. 그리고 나와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았다. 함께 사는 동안 가족 모두의 방문이 언제나 조금씩 열려 있었다. 처음 내 방이 생긴 날,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자던 날,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둑해진 방 안으로 한 뼘 새어 들어오던 거실의 형광등 빛은 지금까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방 밖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전하고 작고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언제나 쉽게 잠들었다. 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체로 나만 알 수 있었다. 방문이 한 뼘 열려 있어도 그 문을 불쑥 열거나 서랍을 허락 없이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몇 발짝 전부터 인기척을 내고 멀리서부터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톡 하고 밀어 열곤 했다. 그 정도라면 무언가를 숨길 시간은 충분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물건과 마음을 모두 포함한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땐 두 번째 서랍쯤 넣어둔 뒤 위에 종이 한 장 정도 올려놓으면 완벽한 위장이었다. 일기장,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 혼자 써내려간 고민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낙서들, 숨기고픈 감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출 수 있었다. 누구도 굳이 그 종이를 들추지 않았다. 엄마는 어릴 적 내 일기장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남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그리고 자식의 일기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당신을 종종 자랑스러워했다. 생각해보면 엄마의 나를 향한 크고 작은 틀리고 맞는 사랑의 방식 중 커다랗고 적절한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 같다. 그 덕분에 고유한 나의 영역이라는 감각이 내 삶에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 잡았다. 나의 고유함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으니 나도 그 사람들의 고유함을 지키고 또 궁금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내 일기장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내 서랍을 열어 들추지 않아도 어느 나이부터는 스스로를 많이 의식했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일기는 몇 년 가지 못했다. 나는 온전한 내 공간에서조차 나를 놓아주기 어려웠다. 이 작은 방에 물건을 참 많이 두고 산다는 걸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 알게 되었다. 첫 드로잉 과제가 내 방 드로잉이었던 덕이다. 그리는 과정에 획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수많은 획은 모두 물건이었다. 방향도 굵기도 제각기인 과제를 다 같이 검토할 때 다른 친구들의 방을 드로잉으로 구경하게 되었고, 그때 확신했다. 내 방에 획이 많구나. 내 방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든 사건이었고, 내 방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방은 그리는 공간 반, 자는 공간 반으로 나뉜다. 둘 다 똑같은 크기로 중요하다. 작은 방이라도 그늘진 곳과 볕이 드는 곳으로 구분되기 마련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에 책상을 두기 위해 노력해왔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유년에는 남에게 선보이고픈 세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 자랑하고 싶은 취향, 들키고 싶은 일기 같은 것. 지금은 나에게 선보이고 싶은 세계를 올려둔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붓과 벼로 잘 나온 드로잉, 설레는 계획,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준 편지들, 수능을 준비하며 샀던 책상은 화가의 작업장이 되어 흐트러진 재료와 각지에서 산 종이를 올려두고 있다. 여전히 물건이 많고 연필과 붓은 지나치게 많다. 책상을 뺀 나머지 공간에서 잠을 잔다. 아무래도 잠자리는 자연스럽게 더 어두운 쪽에 마련하게 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한쪽이 불편해지는 구성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을 바랐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넓은 방으로 바꿔주겠다는 가족의 제안도 여러 번 거절했다. 나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크기는 생각보다 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곧 뒤따라온다. 운 좋게 일찌감치 생긴 나만의 방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옮겨가며 나를 보살펴 주었다. 이사를 자주 하지 않았으니 내 인생에서 방은 딱 3곳이었고 그마저도 2번은 한 집에서 옮긴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낙서가 그림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생각해보면 방에 머무는 시간도 시절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바깥에 재밌는 일을 갈망하던 시절에는 자거나 그리는 시간에만 방에 머물렀지만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서는 방 안에 머무는 게 곧 직업이었다. 그러나 어떤 시절이든지 내 방이 해야 할 일과 내가 방에서 해야 할 일은 같았다. 몇 발 돌아다니지는 못하는 작은 방에서 가족과 많은 대화를 했고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그림을 그렸다. 자기만의 방. 그곳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소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낮에는 늘 모래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모래를 제대로 만져본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감각은 유난히 생생하다. 모래를 오랫동안 손으로 누를 때 나던 자국, 젖은 모래를 손바닥에서 털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또 마른 모래로 놀고 난 뒤 메마르고 뽀얀 손이 신기해 들여다보는 일들. 모래를 털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다. 엄마와 거실과 방 곳곳에 이불을 띄엄띄엄 깔아놓고 베개를 타고 헤엄치듯 다른 이불로 이동하는 놀이를 했다. 베개는 배가 되었으니 장판은 바다가 되는 놀이. 이불은 하나의 섬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섬에 다다라 잠시 쉬다가 그 이불을 뒤집었으면 무적의 방패가 되었고 때로 내 상상력이 허락한 만큼 깊은 동굴로 갈 수도 있었다. 일정하고 결정된 일을 편안해하는 나에게 이불과 모래는 늘 내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다. 자기만의 방으로 휘리 작가가 쓰신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나 혼자만의 공간, 늘 다른 구성원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공간이죠. 혹시 방이 해결이 안 되면 나만의 의자? 뭐 이런 건 어떠세요? 그 의자는 내 거여서 항상 거기다 놓고 좀 나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책상이 있으면 책상의 어느 부분까지 요건 딱 나의 공간, 나머지는 뭐 아이나 아내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만큼 딱 내 공간 존중해줘 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혹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아내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당신도 당신 공간 필요하지 않아? 나도 내 공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또 저의 생각을 또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순간 서로 눈을 바라봐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시자고요. 네. 자,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는 약국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